드디어 저희 똑똑 산부인과가 임신을 주제로 선생님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신 초기 궁금한 것들만 오늘 쫙 집중적으로 제가 선배들 쭉 뽑아내려고 해요. 우선은 임신을 하기 전에 산전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꼭 해야 돼요? 어지간하시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산전검사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네. 여러 가지 균 검사 들어가 있고요. 자궁 경부암 검사 들어가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면역돼 있는지 들어가 네. 있고요. 피 검사 기본적으로 뭐 빈혈이나 다른 뭐 부족한 거 없는지 뭐 간이나 뭐 신장이나 이런 데 기능 문제 없는지 네. 풀 스크리닝을 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 혹은 뭐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네. 미리 치료를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임신율 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경우에는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내가- 무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는 산전 검사 안 받았었거든요. 대부분 산전검사를 안 하시고 임신은 됩니다. 네, 잘 챙겨서 하신다면 네. 임신 계획 얼마 전에 가는 게 좋아요? 보통 3개월 전에는 가시는 게 뭐 간염 예방 접종 네네네. 보통 맞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몇 개월? 네네, 보통 비형 간염 같은 경우만 해도 6개월 거쳐서 걸리죠. 3번을 맞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 6개월 거쳐서 3번이 임신 중에 맞아도 돼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찝찝할 수도 네네.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그것까지 끝내 놓으려면 사실 되게 빨리 가긴 해야 되거든요. 간염 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백신이라서 들어와서 내 몸에서 면역 체계만 만들어주지 얘가 뭐 다른 나쁜 걸 안 하기 때문에 임신 중기 좀 임신이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임신 중에도 맞으실 수 있어요. 풍진 같은 경우는 생백신을 쓰기 때문에 임신 전에 면역이 생겨 있어야 돼요. 그래요. 풍진도 3개월 이전에 맞으셔야 돼요. 임신을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제일 챙겨 먹는 게 엽산이거든요. 엽산은 왜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 태아 초기에 신경관 결손이라는 질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엽산을 복용하게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기 얼마 전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3개월 전부터 복용하기 시작해서 임신 1, 3분기, 임신 초까지는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 후 한 달 정도까지.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 그냥 엽산만 들어있는 것도 있고 종합 비타민도 있고 하거든요. 뭐 먹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복합 영양제제냐 아니면 단일 영양제제냐가 문제가 아니고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엽산이 일반적으로는 400 마이크로그램 함유된 정도면 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제 그 정도가 함유돼 있으면 그냥 그거 드셔도 되는 거예요. 혹시 더 고용량으로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뇨의 위험성이 높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뭐 신경관 결손으로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던가 뭐 정신성 약품을 복용했던 산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한 10배, 4,000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복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조대 파는 400mg 10개를 먹을 수는 없고 이런 분들 병원에 좀 방문을 네네네. 하셔야겠네요. 방문하셔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용량에 맞춰서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으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 합성이나 이제 이런 데에 있어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햇빛 쫙 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뭐 태닝을 즐긴다거나 그러지 않고 햇빛을 어떻게든 난 태양을 피해야 돼 막 이러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비해서 비타민 D가 조금 적거든요. 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보충을 해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한약을 임신 준비 직전에 먹는다거나 내지는 네. 임신 시작하고 나서까지 먹는다거나 이런 거 혹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사실 그게 먹는 게 선택의 문제고 의학적으로 크게 내 몸에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드시다가 임신하려고 검사 왔는데 이게 신장이랑 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능이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셔서 드시면 좋겠다. 네. 임신 아주 초기에 뭐 한 네. 4주, 5주 처음 병원 가고 막 이럴 때 피고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병원에서 네. 듣는 얘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임신 초기에는 아기 집이 내 자궁 안에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약간의 이제 핏덩이 같은 게 모여 있는 게 보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잘 부착되지 않거나 부착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피고임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더 큰 범위로는 그냥 절방 유산기다. 유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피고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많이들 무서워하시니까. 이러다 유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임신낭이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착상이 되고 이제 얘네가 잘 태반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그런 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약간 떨어져가지고 그쪽에 이제 피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진짜 절박 유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착상혈이라고 해서 초반에 이제 착상이 되면서 약간의 질출혈 같은 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거를 다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무엇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불안해들 하시니까 일단은 약간은 피고미 보이나 보자. 일단 뭐 다음 주에 보고 다다음 주에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 거죠. 사실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은 없겠네요. 온전히 착상되는지를 저희가 사실 보는 거고 그 상태에서 진짜 그냥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흔해요. 네. 약간은 피 비친다 해가지고 임신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 피고임이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임신 유지 잘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절반 정도는 또 유산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사소하지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은 언제쯤 임신 사실을 알려야 될까? 이건데요. 네. 7주, 8주 정도 아기 심장까지 확인을 하고 주변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고운맘 카드 있잖아요. 고운맘 카드, 정부 지원 바우처. 정부 지원. 네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게 그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언제죠? 아기집이 보일 때요. 대략 5주 정도 때거든요. 아기집이 보이는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임신임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근데 뭐 직장에 알린다. 그냥 사담을 섞으면 저의 직장 동료들, 이제 동료 의사들이겠죠. 어떻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도 아기 심장이 잡힐 때 보통 이제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유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잘 안 하시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게 유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심장이 뛰는 것까지 보이는 경우에 보통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평균 한 6주에서 7주 정도 되면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획 임신은 아니고 내가 이 시기에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서 평소 하던 대로 술을 좀 마셨어요. 그러면은 큰일 나나요? 아무래도 위험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이 마시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죠. 원래 이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많지 않은 양 선에서 뭐 맥주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 알코올을 많이 마셔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좀 적고요. 거의 이제 알코올 중독 수준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초기 임신 때 좀 잘 봐야 되긴 해요. 엄마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이제 또 술 마셨다 그러면 죄책감 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끼리는 임신인 거를 알게 된 이후부터 안 마시면 된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라. 일부러 마신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죠. 그 흡연은 정말 안 좋죠.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태반으로 가는 혈류량에 영향을 줘서 애기하고 산모한테 다 안 좋거든요. 커피 마셔도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네,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정도면은 괜찮거든요. 너무 마시고 싶은데 그거를 굳이 참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미국 FDA,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하루 200mg까지를 허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0mg까지는 괜찮다라고 한대요. 딥카페인 아니고 그냥 스벅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150mg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커피에만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초콜릿이나 다른 거에도 있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 한 잔 정도는 하루에 마셔도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양입니다. 초반 먹으면 안 돼? 드셔도 되는데 뭐 되죠? 너무 이제 날 것 같은 거 드시다가 이제 식중독 같은 거 걸려서 이제 그것 때문에 초기 임신 때 이제 안 좋으실 수 있어서 감염으로 인해서 식중독에 걸리면은 항생제 치료도 해야 되고 설사도 심해지고 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겨요. 자궁에 이제 수축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화학 작용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궁 초기 임신 상태에서는 착상 자체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죠. 중기 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임신이 안정기가 되면은 먹는 거에 그렇게 크게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탄산음료 같은 거는? 탄산음료도 괜찮습니다. 아니 앞에 커피도 먹을 거잖아. 먹었지. 먹을 거. 그러니까 근데 나 지금 이거 다 먹을 거니까. 그리고 회도 먹기 때문에 아니 난 초밥이 너무 좋거든. 초밥 괜찮습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먹어도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날 것을 드시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정말 날 것이라는 게 생선하고 뭐 육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씻지 않은 생야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먹다가 잘못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라고 더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쓰던 화장품 쓰지 말라는 조언을 한 언니가 있었어요. 피부를 통해서도 임산부에게 맞지 않는 화학물질 같은 게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근데 그렇게 치명적이에요? 그렇게 많이 흡수되나? 피부로도 약을 쓰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로 흡수가 되고 결국적으로는 그게 뭐 혈류를 타고 몸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과하게 많이 쓰고 계속 꾸준하게 쓰면 분명히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임산부에게 맞지 않는 화장품이라면은 안 쓰는 게 좋죠. 비타민 A가 임신부한테 안 좋은가요? 과량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저희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그 비타민 A라는 게 용량이 치사량이 아닐 거기 때문에 뭐 그거 한두 번 썼다고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거의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추후에 우리 아기가 뭐 약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예. 엄마들도 다 자기 탓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냥 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냥 정말 아니지만 내가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선생님 파마랑 염색해도 돼요? 굳이 하고 싶은데 그거 매일 하실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뭐 그거 몇 개월 가는데 한 번 가지고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초기보다는 초기 지나서 하는 게 좋죠. 좀 안정된 상태에서 20주, 30주 넘어가면 하시는 게 좋고요. 뿌리에 이렇게 난 거 너무 신경 쓰여서 저 뿌리 염색하고 싶은데 그것도 피부를 통해서 염색약 같은 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그게 너무 신경 쓰이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엄청나게 치사량을 염색약을 쓰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정도도 용인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에요. 한 16주 넘어가면 내가 파마한다고 크게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괜찮습니다. 주요 장기들은 다 초반에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나가면은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네 병원 가도 될지 아니면 다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 될지. 산모 자체가 건강하시던 분, 먹는 약이 없다던가 예전에 뭐 어디 크게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다던가 그냥 정상 산모 같은 경우는 그냥 동네 병원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큰 병원에 오시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드시기 때문에 특별히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아기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동네 병원 다니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큰 병원 가야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되게 큰 거 말씀드리면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고혈압 이상으로 넘어가서 뭐 임신 중독증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일반 병원에서 요즘은 다 보기는 하지만 다 봅니다. 거기서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태아가 잘 안 자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학병원을 좀 다니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관심사가 성별이에요, 성별. 16주 정도부터는 보입니다. 15주, 16주 되면 보여요. 16주인데 다리 꼬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 네. 그죠? 아기가 안 보이죠. 네. 근데 그때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나죠.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하지. 막. 그때 나오는 게 각도법, 중국 황실달력법 이런 게 가끔 나오죠. 임신부 소변에 베이킹소다? 이런 걸 넣어서 거품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안에 따라 본다는 거야. 아무튼 뭐 갖가지 썰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초음파로 아기 성기를 것밖에? 직접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죠. 사실은 유전자 검사를 아기가 있으면 해볼 수는 있지만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아기 성별을 골라서 가질 수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에만 성별을 확인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주 특수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88개의 유전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도 성염색체를 통해서만 유전이 되는 유전질환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만 확인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Y 염색체를 따라서만 이완이 되는 그런 유전병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계속 유산이 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착산전 유전진단이라는 검사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아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할구를 일부 떼가지고 거기에서 염색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불법이죠, 아직은. 사실은 32주까지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묘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뭐 방 색깔 이런 걸로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갔던 선생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뭐 아들이나 딸이에요, 뭐 엄마 닮았네 그냥 막 보셨죠?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7, 8주 때 오셔가지고 성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16주까지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진짜 힘들죠. 진짜 힘들죠. 이제 그 마음 아니까 딱 15주, 16주 때 오시면 그냥 이제
알 수 있게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그 임신의 좀 전반적인 얘기 우선은 가볍게 좀 짚어봤습니다.